시간에 아마 이게 베를린 대도시의 교환과 아마 좀 시작하다가 말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럼 여기 다시 보겠습니다. 베를린 대도시의 교환곡 다큐멘터리 영화 신빙성의 코드. 예,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듯이 그 대도시 영화는 몇 가지 유형이 있죠. 우리 그 프리츠 랑의 1926년도 영화 메트로폴리스 같은 영화, 그죠? 그다음에 여기 발트 루트만의 베를린 대도시의 교향곡, 독일어 하면 베를린 디 심포니 데어 그로스슈타트 1927년도 영화. 같은 대도시라도 앞에 거는 디스토피아를 그리고 요거는 디스토피아와는 다른 유형의 그런 대도시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기술 문명, 우리 흔히 해서 아방가르드 시대에서 보통 많이 나타나고 있는 메타 기계학, 메타 메카닉, 우리 그 니체의 형이상이 몰락 그 이후에 그 몰락하는 주체, 이른바 조그마한 소주체들입니다. 소주체를 모아서 하나의 집약적인 대주체라고 이른바 초인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유보멘시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상승시키려고 하는 시도, 이런 것들이 메타 메카닉의 관점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니체는 사실은 자기 작품 속에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니체의 그 주체가, 붕괴하는 주체가 하나의 그 집약적인 그런 대주체로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과정을 화학의 관점으로서 이제 니체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떤 용기 속에 열을 가하면은 열 속에 분자들이 막 운동을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막 부딪히고 엄청난 운동을 하게 되는데 어떠한 모멘트, 어떠한 유토피아적 관점, 그러니까 유토피아적인 그런 우리가 철학적 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물론 니힐리즘이지만은 어떤 순간에 그런 분자적인 힘, 이른바 조그마한 소주체의 인간의 힘, 이런 것들 한 것에 집약해서 하나로 분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한목에 이렇게 분출해서 나가는 이른바 커다란 초인적 개념, 이런 것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른바 니체적 생각으로 하면 마지막 인간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인간, 또는 디오니소스의 도래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다. 디오니소스, 뭡니까? 바카스라고 하는 신이 있죠. 고대 그리스 신,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래서 초인 사상, 이버맨시를 그 니체는 자기 책 속에서 묘사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이버맨시에 대해서 쓴 초인에 대해서 쓴 대표적인 작품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알조 슈프라크 자라투스트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읽어본 사람 있나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한번 추천할 만한 책이에요. 그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다 보면은 그 책에 이른바 초인 자라투스트라가 산에서 하강하는 그런 것으로 시작됩니다. 제일 처음에 어떤 동굴에, 커다란 동굴에서 이 사람이 수년간 이렇게 수련을 하고 지상에 내려오는 그런 것을 시작합니다. 지상에 내려서 여러 사람의 분류들을 만납니다. 만나면서 자라투스트라가 자기의 그런 생각을 설파하는 거예요. 그게 제목이 제일 마지막에 여러 사람을 만나는 그런 과정에 항상 자라투스트라는 크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렇게라는 것은 앞에 나오는 그런 설파 내용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알조 슈프라크 자라투스트라라고 하는 그런 책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광대입니다. 광대. 우리 서커스의 광대 있죠? 그래서 예술적인 측면이 상당히, 니체는 예술을 상당히 부정했죠. 니체를 상당히 부정했습니다. 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광대가 자라투스트라고 만난 그런 첫 번째 인물이라는 것도 상당히 아이러니컬하죠. 예. 어떻게 좋아요. 이것이 이제 영화에서 우리가 메타 메카닉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메타 메카닉이건, 예를 들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보았던 프리츠 랑의 메트로폴리스에 나타난 것처럼 부정적인 의미에서 메타 메카닉이건, 아니면 우리가 지금 오늘 좀 볼 겁니다. 베를린 대도시 교환곡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른바 뭐 좀 긍정적이라 그럴까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메타 메카닉은 어떤 메타 메카닉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트 루트만의 베를린 대도시 교환곡, 베를린 대도시 교환곡, 디 심포니 데어 그로슈타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도시 사람들의 삶을 교양국처럼 폭넓은 스펙트럼으로 나타내고 그것을 음악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미 다큐멘터리 드러내고 있고 세미 다큐멘터리 연장 영화인 일요일의 샤람 맨션 암 존타크라는 영화가 있는데 1930년 영화예요. 역시 대도시 사람들의 일상을 밝고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잠깐 볼까요? 그 발트 루트만의 베를린 대도시 교향곡이라는 거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나오죠. 조금 전에 나오던 심포니 아이노 그로슈타트 여기 나온 Ein Film von 발트 루트만 루트만의 영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요거는 이제 옆에 그 베를린에 들어오는 그 강, 그런 강의 강물 이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 슈프레 강 같아요. 베를린에서는 베를린 그 강이 많이 흐르는데 베를린은 저지대죠. 독일은 남부가 고지대고 남부가 그 알프스산이 고지대고 그 밑에 쭉 이제 위에 그 북해 쪽으로 갈수록 이래 지대가 저지대가 됩니다. 그래서 베를린에 가보면은 베를린에 가면 호수가 굉장히 많아요. 호수 뭐 제일 유명한 호수가 반제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호수들이 많고 강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베를린 폴란드 이쪽 지방에 그러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게 기차의 역동적인 기차의 모습이 이 영화에 시작되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이것도 특히 여기 피스톤 잡기가 힘든데 빨리 이 부분 있죠? 빨리 움직이는 요 피스톤의 힘, 요걸 내가 잡아서 보여주기 힘든데 빨리 지나가서 그 피스톤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요 관점들, 이런 관점들이 메카닉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한 부분입니다. 이 시작은 베를린 대도시 교향곡의 시작은 이 부분 이런 같은 것도예요. 기계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작은 이른 새벽에 이른 아침에 베를린 교회 사람들이 베를린으로 들어오는 진입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일반적으로 거의 다큐멘터리 영화로 볼 수 있어요. 그 당시 그런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예, 여기 베를린 있죠. 베를린이라는 편말이 나타나고 여기 1927년도의 베를린입니다. 1927년의 베를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예. 요거는 앞에 우리가 봤던 프리츠 랑의 메트로폴리스와는 조금 다른 유형의 대도시 영화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이전에 보았던 그 슈트라센 필름이라고 우리가 봤죠. 거리 영화라고 봤었죠. 거리 영화. 그 슈트라센 필름이 그 신직물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다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노예 자클리카이트 독일어 하면 노예 자클리카이트고 영어로 하면 뉴 오브젝티비티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시대 표현주의의 그런 과장되고 왜곡된 주체상을 보여주고 또는 주체의 붕괴에서 나타나고 있는 과장되고 왜곡된 현실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것에 뭐라 그럴까요? 그런 것을 좀 반응을 보인다고 그런 걸 거부하고 새로운 그런 현실을 보여주고 하는 그런 시도 이것이 노예 자클리카이트 신직물주의인데 직물주의가 영화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내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실내 극영화 그렇죠? 실내 극영화에서 거리 영화로 바뀌고 이 거리 영화에서 좀 더 확대해서 대도시 영화로 이제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앞에 거 조금 다른 것이 아까 그 메트로폴리스 프리차르 메트로폴리스 다른 것이 이 영화는 메트로폴리스라고 하는 것은 대도시 영화의 한 유형이지만은 그 신직물주의 영향보다는 이 영화 성씨 벌써 신직물주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는 이
발트 루트만이라고 하는 이 영화 감독, 이 감독은 그 이전에 그 리히트슈필이라고 하는 빛의 유희라고 하는 이런 시리즈 영화를 한 4편 정도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빛의 유희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이른바 우리가 절대 영화의 한 유형이죠. 실험 영화, 절대 영화의 한 유형으로서 신중물주의의 현실에 입각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영화인데 이것은 그와 연장된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독일 바이마르 공화시대 발트루트만 베를린 대도시의 교향곡 역시 카메라를 든 사나이와 같이 몇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카메라를 든 사나이에서 내가 조금 이따 좀 보여주겠으면 어떤 영화인지 굉장히 유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영화는 러시아의 그 당시의 러시아의 구성주의 또는 미래주의라고 얘기하죠. 러시안 퓨처리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독일어는 루슈샤 푸트리스무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러시아 미래주의 그런 영향. 러시안 미래주의도 역시 기계 문명의 그런 관점을 굉장히 많이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미래주의처럼 그것을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게 그런 한 유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독일 대도시 낭만주의, 인상주의적인 이미지. 아까 들어오는 그 과정에 조금 이제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낭만주의, 인상주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회화적 기법의 추상 영화와 연관된 내러티브 자율성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추상적인 회화적 기법, 추상적인 기법 이것이 이제 실험 영화 내지는 절대 영화의 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루트만의 베를린 대도시 교향곡은 러시아 구성주의와 영향을 받았지만 또 다른 하나의 리얼리즘 기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 바이블 시대의 거리 영화뿐만 아니라 유럽 아방가르드 영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영화는 문학적 자기 반영성의 구현 형식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라고 하는 점에서 카메라의 든 사나이와 또 다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루트만의 영화는 게오르그 카이저의 드라마 아침부터 자정까지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있죠. 모르겐스 비스 미트나흐트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1916년도 작품입니다. 또 칼한츠 마틴의 표현주의 영화 이것을 이제 영화했습니다. 게오르그 카이저의 표현주의를 영화한 아침부터 자정까지라는 영화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역시 제목 같습니다. 비스 미트나흐트의 하나는 드라마고 하나는 현실 비판 드라마입니다. 하나는 영화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라는 토포스와 같은 그런 토포스를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를린 대도시 교향곡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침에서 저녁에 끝나는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베를린 대도시 교향곡이란다. 교향곡은 역시 음악적인 요소죠. 음악적인 요소라고 교향곡의 교향곡이라는 제목에 알맞게 이미지의 리듬 형식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잔잔한 물결이 있는 호수와 기차의 빠른 움직임으로 시야가 중점된 현상을 보여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명역에 해 뜨기 전이죠. 여명역에 베를린을 향하는 기차의 아주 미친 듯한 질주로 이어지는 시퀀스는 앞에 우리 조금 전에 봤습니다. 실제로 사용되는 오스트리아 작곡가 에드문트 마이젤의 교향곡의 소곡을 이미지 리듬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과 굉장히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스름한 여명이 주는 아늑함과 고요함은 힘찬 기차 바퀴의 움직임과 대조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표현주의적 기계 문명의 움직임이 보여지는 이미지는 이 영화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좀 있어 계속 볼 건데 이런 반복은 동일한 반복이 아니라 유사성으로 이어지는 이미지의 주된 모티브를 통해서 차이를 두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기차와 기계의 움직임을 클로즈업, 익스트림 클로즈업 등으로 묘사하면서 이전의 움직임을 유추하는 연상적인 몽타주 형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샷의 종류들이 이제 굉장히 나와요. 샷, 클로즈 샷이라든지 클로즈 업이라든지 익스트림 클로즈 업이라든지 기타 등등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뒤에 계속 이어지면서 연상적인 몽타주를 나타내고 있다. 에이젠슈타인 영화처럼 기계몽이 역동성이 강조되고 있는 영화는 시작 시퀀스부터 다음에서 역동식이 둔화됩니다. 기차가 역에 도착하는 이어지는 시퀀스는 새벽의 베를린 시 전경을
하이앵글 샷으로 하이앵글 높이서 보여주는 거죠. 높이서 아래로 보여주고 있는 하이앵글 샷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텅 빈 대도시의 거리는 마치 유진 아츠의 초현실주의 사진을 보는 듯한 몽상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잠깐 볼까요? 예, 이제 이게 기차가 진입하는 과정입니다. 예, 기차가 베를린역에 진입하는 과정이 보여주고 있고요. 예, 계속 진입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아까 하이앵글 샷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앵글 샷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베를린 그 시가지를 하이앵글 샷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텅 빈 대도시 거리. 이런 것이 이 영화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유진 아츠의 초현실주의 사진에서 나타나고 있는 몽상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유진 아츠 여러분 혹시 사진을 보면은 봤습니까? 유진 아츠 굉장히 유명한 사진가인데 사진을 보면은 아마 최초로 이 사람이 최초로 일반적으로 사진은 초상화를 사람의 모습을 찍는 거죠. 이전에 화가들이 뭡니까 그 궁중에서 사진사 대신으로 이제 그 귀족들 왕이나 뭐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 초상화를 그리는 이러한 역할을 화가들이 많이 이른바 궁중 화가들이 그런 역할을 많이 했어요. 사진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진의 역사가 화가가 필요해서 화가가 만들었죠. 화가가 필요해서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 간청해서 직업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한 사람 그리는 건 별로 문제가 없는데 여러 사람이 이제 복수적인 많은 사람을 그려야 되는 그런 필요성에 직면하다 보니까 화가의 능력으로서 굉장히 또 세밀하게 그려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니까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뭐 날마다 배서 반복되는 이런 사건이 접하다 보니까 기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사진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사진의 역사는 화가가 직업적인 필요에서 만드는 것이 사진기예요. 근데 이제 그 사진기가 만들어지니까 거꾸로 화가들이 직업적으로 이른바 매체의 그런 변혁입니다. 매체의 변혁으로 해서 거꾸로 화가가 이제 위기를 당하죠. 직업적인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새로운 어떠한 매체가 등장할수록 그 이전에 올드 매체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위기를 당하는 현상은 우리가 매체의 발전사에서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뭐 영화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텔레비전 1950년대 초반에 텔레비전이 나타나게 됐거든요. 텔레비전 일상생활에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는 뭐 196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 이제 텔레비전이 좀 보편화가 됐지만은 일반적으로 유럽, 미국에도 유럽에서 1950년대 초반에 텔레비전이 보편화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나타나니까 영화에 종사하는 사람이 위기를 당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영화관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니까 영화 관객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화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어떤 위기에 당하니까 또 다른 혁신을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나타난 게 컬러 영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컬러 영화 아니면 와이드 스크린. 이전까지는 이렇게 평평한 이런 규형인데 우리 흔히 얘기해서 그 넓은 화면 있죠. 이렇게 나타나고 여러 가지 기술이 도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매체 역사에 보면은 어떤 올드 매체가 뉴 매체에 의해서 위기를 당했을 때 혁신 과정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그죠? 생존을 위한 혁신 과정. 이것이 나타나는데,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렇게 쭉 지내보다가, 유진 아츠라는 사람이 최초로 사진의 목적이 이제 사람의 얼굴을 찍는 건데, 인물을 찍는 것인데, 최초로 사람이 없는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이게 유진 아츠의 유명한 사진이에요. 주로 건물들을 많이 찍게 돼요. 프랑스의 그런 프랑스의 조그마한 골목들에 있는 건물들을 많이 찍게 되는 그런 사진. 이 사람 대부분 뭐 공원에 텅 빈 공원을 찍는다든지 이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찍는 그 배경적인 그런 것들이 어떤 몽상적인 몽환적인 꿈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낭만주의적이고 초현실주의적인 이런 것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 뭐 이 시간에는 그걸 보지는 않겠습니다. 유진 아츠의 작품은 보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나는데 영화도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요런 거는 그런 한 그 유형입니다. 유진 아츠의 작품과 굉장히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텅 빈 거리를 보여주고 있어. 요거 뭐 거리죠.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도
텅 빈 거리를 보여주고 있는 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루의 일상이 시작되면서 여기도 이런 부분들, 이건 거대한 기계의 움직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아까 메타 기계학, 초신주의 내지는 초신주의가 아니고 아방가드의 메타 기계학 움직임,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네. 아침에 깨어남, 거리에 사람들이 나타남, 일하는 노동자들, 이제 진행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 보행자들과 차량들이 혼잡스러운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이미지 대립, 오후의 소낙비 등 대도시 하루의 개별적인 이미지를 마치 교향곡처럼, 제목이 대도시 교향곡이잖아요. 교향곡처럼 하나하나의 것이 모여서 커다란 교향곡을 이루는 그러한 관점으로 이 영화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루의 개별적인 이미지를 마치 교향곡처럼 몽타주의 카메라 소스로서 유기성을 지니도록 보여주고 있다. 그죠? 유기성을 지니다. 그 사이에 또다시 기계의 역동식이 중간중간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동성과 고요함이 이제 다양하게 교체되고 있는 이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영화는 이게 이미지 리듬으로, 이 영화는 기차의 움직임과 공장기계의 피스톤의 움직임, 아까 보았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대조로 보여주면서 이 몽타주 기법은 그 수술 과정에서 현실의 신빙성을 부각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빙성, 내가 여기 좀 이따 얘기하고 있는데, 신빙성에서 무엇을 믿게 만드는 것이죠. 먹게 만드는. 그러니까 관객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또는 당신이 보고 있는 이 이미지는 현실을 그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빙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술적 주도 이미지, 그 시대적 의미, 역사적 상황들과 연관된 현실을 확인시켜주는 이런 신빙성의 코드, Der Code des Authentischen, 독일어로 하면 Der Code des Authentician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작정한 이 영화에서 계속해서 볼수록 움직임은 대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예술적 코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예, 이 영화는 모두 5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막, 2막에서는 움직이면 삼각대 의자는 카메라 없이 움직임이고, 예, 날이 밝아오는 가정의 움직임, 일하러 가는 사람들의 움직임, 공장 기계의 움직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하루의 일상생활을 보여주고 있는 인상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위해서 실주하는 3인 표현주의의 삶의 리더를 보여주고 있는 표현주의의 움직임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질주하는 삶. 질주하는 삶, 이런 것은 우리가 현실, 그 당시 사람들이, 우리 아방가드, 특히 독일에서의 그 표현주의 이 시대, 이 사람들이, 그 위에 바이마르 공화국의 시대에 속한 사람들이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상당히 강했는데,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욕망, 이런 것에 부흥해서 나타나는 것이 기계 문명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속도감이죠. 속도감의 그런 것에 통한 질주. 예를 들면은 뭐 자동차가 있을 수, 기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물론 비행기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이런 것을 통해서 현실을 벗어나서 빠른 속도감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른 현실, 이른바 이런 현실에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 영화는 그런 것을 하나 보여주고 있는 한 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기계문의 역동적인 역동성과는 대적으로 이 영화의 제3화부터 일상적인 3화 뒤에 부분에 가면은 일상적인 삶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정도는 그런 것들이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뒷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냐 그러면은 죽음과 같은 신문의 부정적인 표제. 이제 표제 신문사에서 윤정기로 신문을 찍어내는데 한번 딱 크게 보이는 그런 표제들이 죽음 내지는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또는 돌풍,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돌풍으로 거리를 굴러가는 모자, 모자가 확 사람이 머리 벗겨져 막 이렇게 거리를 나뒹구는 그런 것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피할구서 찾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다리 난간에서 강으로 투신자사라는 사람이 여자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내가 좀 보겠습니다. 투신자사라는 사람의 모습, 유영지에서 노리기 위해 팔자형의 철강철대의 빠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소용돌이 이미지.
소용돌이 이미지가 흔히 해서 빈혈의 이미지죠. 그러니까 주체의 분열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주체의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어떤 정신이 빨리 돌아가는 움직임은 이제 빈혈, 현기증 이런 것도 연관이 되잖아요.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것은 이제 아방가르드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그들 하나의 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징화, 이러한 다큐멘터리 영화의 허구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거꾸로 그 신빙성의 코드가 조금 붕괴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여줌으로써 관객에게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베를린 현실, 1927년도 베를린 현실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편으로는 관객에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게 신빙성의 코드입니다. 기록 영화 또는 다큐멘터리를 가지고 있는 신빙성의 코드인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러한 부분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러한 부분들은 다시 말하면 무슨 부분들입니까? 이런 이제 제작자가죠. 자기 작품 속에 의도하는 부분이죠. 이른바 작품의 그런 의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는 어떤 예술작품 생산자의 의도라고 볼 수 있죠. 작가의 의도. 작가의 의도가 여기에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 속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다큐멘터리의 신빙성, 현실을 객관적으로 그대로 드러내고 보여준다는 그런 신빙성이 이렇게 뭐라 할까요? 부서지는 또는 이것이 손상을 받는 이런 것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건지. 네, 이건 뒷부분이 나오지만은 앞부분 조금 스킵해서 보겠습니다. 예, 뭐 이런 장면들이고요. 뭐 굉장히 기계의 아주 강렬한 움직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 영화에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역동적인 움직임도 그죠?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죠. 2막이 시작하죠. 스파이트 악트가 나오고요. 예. 담배 가게 셔츠들이 막 올라와서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활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역시 기계죠. 3막 넘어갑니다. 예. 뭐 상징의 사진 쭉 보여주면서 예, 역시 기차의 움직임이죠. 여기도 역시 루프트한자라고 쓰여 있어요. 지금 독일의 비행사가 루프트한자인데 그 당시 루프트한자, 그다음 한대 동맹의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이고요. 예, 기차의 움직임. 예, 뭐 하루 일상생활 다큐멘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아마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같아요. 예, 요 부분 잠깐 볼까요? 예, 기계에서 사람들이 찍어내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네. 이거 뭐 모르트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이라는 거는 강한 글자가 이게 박혀 있죠. 보여주고 있죠. 클로즈업. 예. 이거는 뭐 주식의 관점이고요. 이거는 결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돈이라고 하는 잔점. 그 돈, 겔트. 그러니까 뭐 그 당시 시대적으로 뭐 이슈가 되는 단어들, 표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신문인데 신문 속에 이런 이슈들이 강하게 드러나도록 이런 것들은 뭡니까? 이거는 작가가 의도하는 부분이죠. 이거는 그대로 보여준 것은 아닙니다. 그죠? 신문이 갑자기 이렇게 글자가 튀어나오는 건 아니죠. 다큐멘터리 보여준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의도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연출적인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이 신빙성의 코드를 이렇게 거꾸로 이제 저해하는 이런 요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영화 만든 발터 루트만 이런 것을 자기가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 예, 이제 겔트라는 게 굉장히 반복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팔자. 요게 그 당시에 독일에서 유명했던 아흐트반이라는 그런 궤도 열차. 아흐트반. 아흐트는 팔자.
팔 있죠, 팔. 숫자 8. 숫자 8을 크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궤도로 이 궤도 열차가 막 움직이게 하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뭐 청룡 열차를 그러죠. 청룡 열차인데 유럽에서는 이 팔자를 해가지고 팔자를 이렇게 순환적으로 돌게 하는 그런 것을 아크트반이라고 합니다. 이 아크트반에 이제 사람이 타고 나타나는 건데 요 부분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연출적인 신빙성의 코드를 저해하는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예, 요건 이제 아크트반을 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여러분 저 청룡열차 같은 거 타봤나요? 타봤어요? 그 뭐 소리 지르고 뭐 깨악깨악하고 뭐 난리도 타면은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그 주체라고 하는 부분이 정상적인 주체가 아닙니다. 어지럽고 빈혈을 일으키고 그죠? 현실을 보는 시각이 달리 보이는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 탄 사람들의 관점을 이렇게 소용돌이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소용돌이, 그 슈퍼모델, 독일은 슈퍼모델 밀트라고 그러는데 소용돌이 이미지는 표현주의 영화에서 아주 뭐라 그럴까요?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누구죠? 듀상, 그죠? 듀상 같은 그런 사람. 뭐 이 작품 중에 뭐 세모로 우리가 잘 유명한 거 알고 있지만 듀상의 작품 중에 빈혈 이미지라고 하는 빈혈 영화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빈혈 영화. 빈혈 영화는 이런 소용돌이만 한 5분 내지 6분만 계속 보여주고 있는 영화예요. 그 소용돌이 속에 문학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이런 것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여기도 이 소용돌이 이미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체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아방가르드 시대의 이미지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요것도 의도적인 부분이죠. 하나는 이제 빈부의 그 격차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는 이제 동냥하는 어떤 여인과 기금속 가게를 이제 대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전부 다 의도된 것이죠. 이건 좀 의도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신비수의 코드가 붕괴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바람이 흩어가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뭐 현실적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만 시대적인 그런 관점을 보여주고 나는 약간 모자가 흘러가는 부분이 있죠. 예,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예, 이 부분이 자선하는 그 어떤 여자의 그런 모습의 난간에서 한 여자가 갑자기 난간에 기대서 밑을 보고 있죠. 물 밑을 보고 있는데 그 보고 하는 것과 이제 몽타주, 연상 몽타주를 통해서 약간 아크트반 팔자 그 레일이 교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볼까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눈이 크게 보였죠? 눈이 굉장히 익스트림 크로즈, 눈만을 익스트림 크로즈업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 계속 그 주체의 붕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팔자 이미지, 아까 소용돌이 이미지와 계속 반복돼서 연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보여줬죠? 요거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아니죠. 신비설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굉장히 그 부분을 부각시키는 부분인데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는 프로그램에서 계속 물이 이제 거꾸로 물이 소용돌이로 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자살하려고 하는 시도하고 있는 이 여인의 입장에서 의 그런 그 주체는 이제 물론 붕괴고 몰락인데 아까 팔자 아크트반이 움직이는 그런 것처럼 현기증을 일으키는 그런 것으로서 같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연상몽타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 사람은 이 여인은 팔자 그걸 탈 수도 있고 안 탈 수도 있어요. 이전에 하지만 그 탄 사람의 관점에서 이 사람이 자살하는 순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네. 다시 좀 더 볼까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 여자의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한 번을 보여줬다가 전체적으로 다리 위에 있는 부분, 아니면 조금 있다가 눈의 부분, 아니면 뭐 눈이 굉장히 이런 확대된 부분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볼까요? 예, 또 다시 이렇게 이제 그다음에 빠졌습니다. 빠진 것까지 보여주고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은 대도시 나타나는 부정적인 그런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예, 그 다음에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일상으로 돌아와서 나타나고 있고, 여기 유명한 찰리 채플린을 보는 그런 영화관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죠.
찰리 채플린이 독일에 들어온 것은 이 시대입니다. 찰리 채플린 1925년도에 독일에 처음 기록에 보면은 1925년도에 독일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상린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1925년에 찰리 채플린 같이 들어왔던 영화가 그 러시아 구성주의에 나타나고 있는 에이젠슈타인의 전함 포테킹 같은 영화가 같이 들어왔는데, 전함 포테킹은 그 뭐랄까요, 볼셰비키즘 뭐 그런 이데올로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검열 과정에서 수익 검열 과정에서 몇 번이고 이렇게 거절당했다 그래요. 하지만 찰리 채플린은 그대로 통과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 이것도 이제 찰리 채플린 영화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찰리 채플린은 독일뿐만 아니고 유럽에 전반적으로 나중에는 이제 우리나라까지 들어오지만은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 되죠. 찰리 채플린은 그 당시에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됩니다. 이것도 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바이센은 흰색이라는 뜻이에요. 바이센, 흰색. 네. 어떠한 일상의 그런 것이고, 서커스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저녁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톱포스니까 저녁의 저녁의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이런 마지막 부분들은 여기 이 영화가 실험 영화. 물론 이게 밤의 불빛을 묘사를 하고 있지만은 이 영화가 실험 영화 내지는 아까 이 절대 영화, absolute film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영화도 기록 영화이지만 사실은 기록 영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기록 영화 형식보다는 신증물주의 역량에 의한 실험 영화 내지는 절대 영화의 한 부분이다 라고도 이해할 수 있죠. 이런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끝납니다. 이게 베를린 대도시 교향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조금 요런 것들은 이제 허구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이제 문장으로 정리해봤는데 특히 난간에서 두 신자의 여자의 장면은 세 번이나 몽타주 기법으로 반복됩니다. 다른 난간에 매달려 여인이 보이는 전경 장면이 그 첫 번째고요. 그 여인이 주관적 시점에서 바라보는 강물 그리고 얼굴만 보이는 크로즈업과 역시 주관적 시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팔자형 승강 철도의 하행선로 장면 그리고 두 눈만 보이는 익스트림 크로즈업과 팔자형 승강 철도의 하행선로를 달리는 빠른 움직임이 그 두 번째고요. 그리고 다시 두 눈의 익스트림 크로즈업과 소용돌이처럼 회전하는 강물과 소용돌이 무늬가 빠르게 회전하는 움직임 그리고 강물로 투신과 그리고 다리 위에서 몰려든 구경꾼들의 세 번째 장면 이런 것들이 이른바 그 기록 영화의 신빙성의 코드를 훼손시키는 그런 부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자살하는 여인을 보여주고 있는 얼굴 표정은 이거는 이제 표현지 무서운 영화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이미지언의 얼굴 제스처를 되겠죠. 아까 이제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여인의 표정이 굉장히 뭐랄까요, 굉장히 불안한 모습으로 쓰면서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하나의 시퀀스를 반복 과정으로 주관적 카메라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기법. 아까 특히 난간에 있는 자살한 여인의 그 시퀀스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런 것은 다큐멘터리 영화의 기법이라기보다는 극영화 기법의 한 유형입니다. 그리고 투신 자살의 시퀀스뿐만 아니라 어두운 사회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대조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에서 늦은 밤의 불꽃놀이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소용돌이 이미지 이런 것들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마샬 디샹의 빈혈 시네마 아네믹 시네마라고 하는 1928년도 영화에서 보여준 것처럼 예술 코드로 작동하고 있는 아방가드 영화의 한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그 다큐멘터리 영화의 비현실성, 다큐멘터리 영화의 그 비현실성을 노출시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상적 기호처럼 직접적이지는 않지만은 상징적인 기호, 그죠? 상징적인 기호 역시 영화의 현실을 실제 현실을 여기가 있는 신빙성 코드로 작동하면서 산업사회의 사회적 정보를
충실하게 나타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기록 영화의 과정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설명해 놓은 건데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영화의 그런 관점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독일 쪽으로 다시 넘어와서 독일의 그런 리얼리즘 영화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독일의 이론가를 들라 그러면 영화 이론가 들라 그러면 지그프리드 크라카우를 들 수 있는데요. 지그프리드 크라카우는 칼리갈리에서부터 히틀러까지라고 하는 책이 유명한 책을 썼죠. 폰 칼리갈리 to 히틀러. 원래 영어로 된 또 책도 있는데 From 칼리갈리 to 히틀러라고 영어적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를린 대도시의 교향곡을 1920년대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독일의 시대적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다. 또는 영화의 전형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산적 몽토의 기법에 의해서 구체적인 사건이나 특정한 주인공 없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어지고 있는 시대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는 다큐멘터리의 한 일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영화는 주인공이 없습니다. 지가 베르토포의 카메라를 든 사나이라는 영화에도 역시 맞죠. 이 영화가 굉장히 유사해요. 카메라를 든 사나이도 굉장히 유사한데 이것도 역시 주인공이 없죠. 이 영화 주인공 없이 그냥 일상성으로 보여주고 있는 영화. 주인공이 없는 영화가 있을 수가 있느냐? 라고 한다면 이런 영화는 이제 주인공이 없는 영화의 한 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등장인물은 있지만은 주인공이 없다는 것은 이 얘기를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이른바 중심핵이죠. 중심핵의 내용을 이끌어가는 그런 인물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등장하지만은 어떤 서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영화도 물론 서사를 이제 구성해 보면 그렇게 있는데 이런 서사를 구성하는 위한 중심적인 캐릭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주인공이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하지만 카메라 든 사나이가 베르토프의 메타 영화처럼 예술 반영성의 예술적 형식과 움직임의 예술 형식을 원형하고 있다는 점과 루트만의 영화처럼 움직임의 예술적 형식뿐만 아니라 상징적 형식까지도 부여하고 있다는 점, 그런 점이죠. 이런 것은 크라카오의 의미에서 현실을 드러내고 있는 리얼리즘에서 멀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실 크라카오가 얘기하고 있는 특히 크라카오는 아까 내가 조금 전에 책 칼리갈리에서 히틀까지라고 하는 책을 썼고 또 하나의 중요한 그 영화 이론적인 책의 제목이 영화 이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화 이론 The Theory That Films라는 영화가 있죠. 영어적 책은 필름 시오리라는 책이 있는데 특히 그 영화 이론이라는 책에서 크라카오가 줄곧 의도했던 책의 그런 쓰면서 책 내용으로서 밝히려고 또는 주장하려고 했던 내용이 외부 현실의 구제, 그 책의 부제가 외부 현실의 구제라고 하는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을 어떻게 영화가 잘 드러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른바 우리가 네오 리얼리즘의 관점에서 영화를 서술하고자 했어요. 네오 리얼리즘이라는 것은 리얼리즘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계속 이렇게 이어 나오고 있는데 그 리얼리즘을 새롭게 다시 한번 드러내고자 하는 시도, 새롭게 다시 리얼리즘을 보여주고자 하는 시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네오 리얼리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오 리얼리스무스, 영어로 하면 네오 리얼리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관점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관점에서 우리가 카메라를 든 사나이에 보면은 영화는 관객들이 영화관에 들어와서 영화를 보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제일 마지막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객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장면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형식은 다큐멘터리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은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아니죠. 관객이 보는 것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것을 관객들이 보는 형식으로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우리가 흔히 해서 크라카오의 관점에서 외부 현실의 구제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영화 발터 루트만의 영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은 다큐멘터리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를린의 그런 것을 마치 우리가 음악적인 요소로서
이미지를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것은 다큐멘터리 요소에서 상당히 부합되는데,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가난한 자 시대적인 문제점, 그 다음에 그 주체의 붕괴, 다리 위에서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여인의 모습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요소, 특히 밤의 이미지에서 소용돌이 이미지를 보여준다든지, 또는 아까 조금 전에 보았듯이 밤의 이미지에서 우리 실험 영화적 요소를 보여준다든지, 이런 것을 상징성을 많이 이렇게 도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은 외부 현실의 구제를, 긍정화적 요소의 이른바 이런 것들은 외부 현실의 구제를 보여주고 있는, 보여주려고 하는 지그프리드 크라카우의 관점, 다시 말하면 네오리얼리즘의 관점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이해하겠죠? 무슨 말인지? 어렵지는 않죠? 했어요?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했어요? 대답을 해야지. 했어요? 했어요? 좋어요. 했죠? 네. 네. 다시 말하면 크라카우는 영화 이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영화 얘기 조금 전에 다시 합니다. 영화 이론에서 다큐멘터리 영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현실의 한 부분으로 제시하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 물질적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현실, 객관적 현실을 얘기합니다. 한부 다큐멘터리 영화는 객관성보다는 예술 흐름의 예술 영화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과, 드라마화의 경향을 보이면서 삶의 흐름을 포착하고 있다. 삶의 흐름을 포착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질 현실을 드러내야 한다는 네오리얼리즘의 요구는 영화의 사진적 특성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것으로서 극영화뿐만 아니라 다큐멘터리 영화에 모두 적용돼서 드러내야 하는 그러한 어떤 시대적 요구다라고 지그프리드 크라카우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영화는 다큐멘터리 영화로서 그 시대적인 위기감을 반영을 하고 있지만은, 장르적인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하는 그 장르적인 그런 특징과는 조금 다른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예를 든다 그러면 러시아 혁명의 이데올로기를 잘 보여주고 있는 영화들, 뭐 볼셰비키즘이라고 하는 일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죠. 이래서 보여주고 있는 그 러시아 구성주의, 또는 러시아 형식주의, 또는 러시아 미래주의, 이런 영화들. 그 다음에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에서도 역시 다큐멘터리 영화 유행이 나타나는데, 이 영화처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나치즘, 나치 시대에도 역시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죠. 뭐 의지의 승리라든지, 뭐 올림픽 올림피아드 경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또 나르빅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해전, 노르웨이 중부에 있는 어떤 나르빅이란, 노르웨이 연안에 보면 중간쯤에 나르빅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나르빅. 그 도시 근처에서 연합군 함대하고 독일 함대하고 해전을 붙었어요. 해전이 있었는데 독일 함대가 연합군 함대를 격파합니다. 그 연합군 함대가 독일 함대한테 졌어요. 졌어가지고 독일이 상당히 이제 상당히 의기가 충천한 이런 관점에서 다시 영화한 영화, 이렇게 나르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뭐 다큐멘터리에 유행한 영화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1950대 60대 텔레비전의 대량 보고에 따른 다이렉트 영화, 다이렉트 시네마라든지, 또는 디지털 이미지 확신에 따른 시대적 위기나 새로운 매체 장르의 등장, 이런 것들은 항상 아까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는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이 다큐멘터리 형식이 가장 중요한 것이 객관성이죠. 그 다음에 객관적인 그런 주체가 객관적인 주체, 좀 어려운 얘기지만은 등장인물 없을 때는 주체는 없지만 하여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나타나야 되고요. 아까 신빙성의 코드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신빙성의 코드요. 현실, 그러니까 너무 객관성이 과도할 경우에는 우리가 객관성의 잉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또는 객관하의 아이러니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예를 들면 보드리아르 같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전체가 다 투명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전체가 다 투명하다. 그럴 때는 우리는 객관성의 잉여 또는 과도한 객관성,
객관성을 얘기를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나타나는 객관성,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얘기하는데, 이런 네오 리얼리즘의 시도를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시대에 따라서 다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 것을 내가 조금 전에 얘기를 했고요.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신빙성의 코드가 확고히 자리 잡아야 된다. 그리고 작가가 의도했던 그런 연출적인 요소는 작가의 작품 내용 속에서 작가가 의도했던 작품의 의도 또는 작가의 의도, 이런 것이 억제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다큐멘터리 영화가 요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다큐멘터리는 어떤 시대의 요구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이 또 감독에 의해서 나타났다는 그런 관점에서 그 작가의 의도를 또는 작품의 의도를 부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것이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가 갖고 있는 하나의 역설이기도 합니다. 예. 1920년대 말에 다시 내가 아까 신증물주의 조금 얘기했는데, 이번에 다시 들어와서 보면은 1920년대 신증물 영향을 받은 기록 영화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새로운 객관성에 대한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 이런 기록 영화는 독일의 독특한 영화 장르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영화의 그 감독인 발트 루트만과 한스 리히터가 추상적인 절대 영화의 실험이죠. 친증물주의 기록 영화로 이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발트 루트만은 1921년에서 25년까지 이어진 네 가지 유형의 그런 작품을 실험 영화 작품을 만들죠. 빛의 유희 작품. 그래서 리히트슈필 오푸스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구조적 형식으로 현실을 추상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베를린 대도시의 교향곡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그런 게 나타났다 그랬죠. 아까 저게 밤의 장면 부분에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것도 실험 영화의 연장선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빌프리드 바세라고 하는 사람이 비텐베르크 광장의 시장, 마크 다음 비텐베르크 플라츠라고 하는 1928년도 영화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신증물주의 기록 영화를 만들고요. 한스 리히트 역시 실험 영화와 기록적 형식의 영화사에서 연관성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 속에 오전의 유령, 포미닥스 스푸크 1927년도 영화입니다. 오전의 유령, 임프라션 1927년에서 28년도 영화, 그리고 다다해진 기법으로 만드는 영화 막심 에멜카 같은 영화들, 이런 영화는 리듬의 몽타주 기법과 이미지의 변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스 리히트의 첫 번째 유성 영화의 모든 것은 돌고 모든 것은 움직인다는 영화, 알레스 드레이지히, 알레스 베백지히라고 하는 1929년도 영화는 구성적인 몽타주를 사용하고 있는 영화고요. 그 다음에 한스 리히트가 메탈이라는 1931년부터 34년까지 3년간 찍은 영화가 있는데, 그래서 프로메테우스 영화로서 제작되었고, 영화는 동맹파업을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더 나아가 바이마르 공화국 중의 그런 좌파 이데올로기를 다룬 좌파 이데올로기, 다시 말하면 바이마르 공화국 중에 공화국 영화 중에 말기 영화 중에는 그 러시아의 볼셰비키즘 영향을 받은 그런 영화들이 많아요. 그 시대에 또 러시아의 볼셰비키즘, 이른바 공산주의죠. 공산주의가 좌파 이론이 그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에 이렇게 상당히 많은 범위를 이제 확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과정에서 히틀러는 굉장히 우파, 히틀러는 극우적인 표현, 극우적인 그런 노선을 향하고 있는데, 이 부딪히게 됩니다. 이른바 좌파 세력과 극우파 세력, 공산주의는 극좌파예요. 극좌파와 극우파 세력이 부딪히면서 이렇게 대결을 하고 있다가 히틀러가 1932년 말에서 이제 33년까지 정권을 잡게 되죠. 정권을 잡으면서 히틀러가 정권을 잡으면서 제일 먼저 척결한 게 공산주의 세력을 척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유대인 척결이죠. 히틀러가 공산주의 세력을 제일 먼저 척결하게 돼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 세력들이 망명을 하게 됩니다. 히틀러 망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적 망명, 외적 망명, 독일 안에 이제 망명을 하고, 독일 안에 망명했던 그 사람의 활동을 숨기고 그냥 잠재적으로 그냥 은신하면서 지내는 것을 얘기하고, 외적 망명은 이제 외부로 다른 나라로 가는 그 망명의 길에
오르게 되죠. 그 특히 내적 망명을 했던 사람들, 영화의 관점에 보면 내적 망명을 했던 사람들이 히틀러가 전쟁에 1945년에 이제 패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독일이 이제 다시 다른 그런 체제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독일이 이제 분단됩니다. 그죠? 동독, 서독이 분단되죠. 그래서 내적 망명을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치 시대에 꼼짝 못하고 그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자기의 그런 공산주의라는 신분을 숨기고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하는 이러한 것을 전파하는 활동을 숨기고 있다가 그런 사람들이 동독으로 많이 가게 돼요. 동독을 가면서 이제 동도에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따가 이제 보면 동독 영화도 보게 될 건데, 동독 영화들이 그런 것을 이제 많이 드러내는데, 동독 영화의 대부분의 그런 주제들이 나치즘 비판입니다. 동독 영화의 주제들이 대부분의 커다란 주제들이 나치즘의 그런 비판, 범죄의 비판, 나치즘 이데올로기 비판. 물론 이제 공산주의에서는 국자의 이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치즘이 갖고 있는 극우적 이념 이런 것에 비판하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은, 특히 그 감독들이 내적 망명을 했던 감독들이 많이 이제 대거 등장함으로써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바이마르 공화국의 말기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필 유치 같은 사람이 5월의 혁명, 그다음에 발덴부르크 배고픔 hunger의 발덴부르크 5월의 유혈은 브루트마이 이런 1929년도 슐레젠 지바의 궁핍한 강도에 대한 일용할 빵 온저 옴스테이크 브로트 1929년도 그런 크라우젠 어머니의 행복여행 모트 크라우젠에서 파르테스 인 그릭 1929년도 레오 미틀러의 환경영화 거리 저편의 옌자이스트 데어 슈트라세 같은 1929년도 영화, 그 다음 체코슬로바키아죠. 지금은 체코하고 슬로바키아 이제 분리됐죠. 분리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은 체코 슬로바키아와 독일의 공동제정은 칼 융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그런 거. 조이스터 다스 레벤이라는 1929년 영화. 특히 1929년도에 이런 영화들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일렬의 사람들, 맨션함 존 타크 이런 것과 프레이디 서사각 이론을 영화제 도입하여 브레이티 서사각 이론을 영화제 도입하여 다큐멘터리 요소와 에피소드 구성을 취하고 있는 불가리아 출신의 슬라탄 두도프 영화 굴레 판페 같은 영화들. 굴레 판페 오더 뱀 게헤르트 디 벨터. 굴레 판페 또는 이 세계는 누구에게 속하였는가? 그런 영화예요. 이런 영화들이 에게 속합니다. 특히 조금 전에 내가 했던 이 슐라탄 두도프 같은 이런 사람들이 내가 아까 동독에서 활동하고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좌파적인 그런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볼셰비키즘, 러시아의 계통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의 말기에 활동을 강하게 하다가 나치 동작으로 철퇴를 받고 이래 잠복기를 거치고 있다가 동독에서 이 사람 슐라탄 두도프도 동독의 그런 영화에 상당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감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보았던 영화예요. 그 다음 역사 영화 쪽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역사 영화. 앞부분에 바이마르 공화국 초기에 역사 영화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패전으로서 민족적 자존심의 상처를 받게 되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세우고자 하는 이른바 민족적 자존심을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영화의 관점에서도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 전체에서 환멸 나타나게 되고, 또는 과거에 뛰어난 영도자들, 자기 독일적인 의미에서의 지도자들, 민족의 지도자들 이런 것에 대한 동경이 역사 영화를 통해서 출구를 찾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를 영화한 프리드리히 대왕, 그죠? 프리데리쿠스 렉스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4부작 시리즈로 대표하고 제1부는 프리드리히 대왕 질풍과 노도 슈트롬드랑 프리데리쿠스 렉스 슈트롬드랑 2부는 프리드리히 대왕 아버지와 아들, 그죠? 프리데리쿠스 렉스 파터 und 존. 3부는 프로이센 제국의 수도인 포츠담의 궁전
프리드리히 대왕 상수시라고 하는데 상수시는 불어서 근심 없이 근심 그동 걱정 없이라고 하는데 쌍이라는 것은 뭐 없이라는 뜻이잖아요. 근심 없이 걱정 없이. 포츠담에 혹시 가보면 여러분들 지금은 뭐 포츠담이 굉장히 화려하게 다시 이렇게 만들어져서 관광도시에서 만들어졌는데 포츠담은 프로신 제국의 수도이죠. 프로신 수도의 역할이 있고 그게 왕궁을 지어놨어요. 왕들이 사는 거 궁전. 궁전을 지어놨는데 그 궁전 이름이 상수시인데 그 궁전의 그런 디자인 모형이 프랑스에 가보면 프랑스의 파리의 밑쪽에 조금 밑에 쳐진 데 가보면 베르사유라고 하는 그런 지명이 있습니다. 베르사유의 루이 왕조가 프랑스는 루이 왕조잖아요. 루이 왕조가 궁전을 만들었어요. 그게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우리 뭐 세계사에서도 베르사유 조약 이런 것도 있죠. 그 베르사유 궁전이 있는데 그 궁전의 모습과 똑같이 모습을 이 상수시에 갖다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그 베르사유 궁전에 가보면은 베르사유 궁전은 이래 담장들이 쭉 있는데 담장에 철조망들이 전부 다 안에 건물하고 이런 것도 전부 다 금 도금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베르사유 궁전에 가보면은 금빛으로 막 이렇게 찬란하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화려하게 보여요. 그래서 정문을 통과해서 보면은 이제 양쪽에 건물이 있고 한가운데에 이런 구조물이 있어요. 이렇게 쭉 갔다가 쭉 이렇게 길게 뻗어서 제일 끝에는 이게 동그란 마치 우리 열쇠를 넣는 그런 문형과 비슷하게 쭉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이제 뭐 호수, 수로 물이 흘러가는 그런 것이 있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동그란 부분에는 기념물이 이제 솟아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단순하다고 볼 수 있어요. 쭉 길게 뻗었다가 호수 같은 물이 흐르다가 제일 끝에 동그란 이런 문양으로 되어 있고 이 전부 다 물이 흐르고 그 제일 마지막에 어떤 건축물이 있는데 상수시대 가보면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상수시 특히 빌레르 왕조의 시대에서 굉장히 프랑스 문화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서 심지어는 그게 궁전에서도 불어를 사용했다고 그래요. 불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경향으로 프랑스 쪽의 문화를 굉장히 높게 평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것인데 그 이름은 이제 상수시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거는 그에 관한 영화입니다. 사부가 프리티스 대왕 운명의 전환 시크살스트 벤데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적 인물에 대한 역사 인물에 대한 역사 영화입니다. 이런 영화는 독일과 독일이 상처받은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상당히 커다란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치 시대의 국수적 민족주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리츠랑의 니벨룽겐 역시 이러한 당시 시대 부분을 타고 만들어진 영화죠. 니벨룽겐 영화 독일의 신화를 재건하는 대중의 열망, 군대 열망에서 부흥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인 여성상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시대 특징 정서는 전쟁이죠. 전쟁으로 의한 전쟁의 상처, 패망에 의한 민족적 자존심의 그런 상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정서가 영화 속에 표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랑, 슬픔과 같은 인간적 정서가 주가 되건 멜로드라마 영화가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시대의 멜로드라마는 주로 전쟁에 의해서 공격에 처한 여성들을 주인공으로 설정하는 영화들이 이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에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후의 삶을 혼자 힘으로 헤쳐나가는 주인공 속에서 전쟁과 그 산업으로 인해서 와해되어 버린 그런 가정 또는 뭐 가부장적인 체제 또는 시민적 성 역할의 그런 표출 뭐 이런 것들이 시대적으로 주제화되게 되죠. 이를 통해서 여성의 사회적 법적 지위가 점진적으로 상승을 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현대화 전투사에서 여성이 처한 모순적 상황이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닌 그런 상황으로 남아 있습니다. 영화 예를 들면은 여성들은 남성적 시각에서 일종의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여성이 남성들 입장에서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는 그런 영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메트로폴리스, 우리가 보았던 메트로폴리스의 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인물, 그죠? 마리아라고 하는 인물이 그 등장 인물 자체에서도 역시 노동자, 지하 노동자 세계를 위협하는 인물로서 그려지고 있죠. 선동하는 인물로서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로트방이 프레데릭이라는 지배자의 그런 요청을 받아서 이 마리아 로봇을 다시 바꾸는 이런 작업이 나타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마리아 로봇은 억압된 성적 욕망을 분출시켜 사회의 혼란과 파괴를 야기시키는 그런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판도라 상자, Die Büchse der Pandora, 게오르그 빌헬m 팝스테이 1929년도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 여주인공 룰러는 아이처럼 무지하고 천진난만한 성적 발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로써 남자를 파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얘기해서 그 파무 파탈이죠. 파무 파탈.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룰루. 이 룰루라고 하는 이름은 독일에서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룰루라고 하는 여성의 이름인데, 이런 룰루 여성의 이름이 대부분 파무 파탈적인 그런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파무 파탈이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는 또는 소재는 19세기의 유럽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죠. 특히 데카당스 또는 세기말 문화 이런 데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사랑, 특히 여성이 남성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런 사랑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것을 파무 파탈적인 요소로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푸른 천사, Der blaue Engel, 여기는 조셉 폰 슈타인베크 감독이 만든 1930년에 만든데, 이 영화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인공이 롤라라는 여성인데, 사도적 사회와 제도로 인해서 억눌린 남자의 성적 욕망을 이제 분출시키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역시 파멸하게 이르게 하는 그런 여성입니다. 여기 주인공은 고등학교에, 물론 이제 직업의 독일 명제는 프로페서로 나오는데, 특히 이제 고등학교에 그런 뭐 교수 직으로 나타나면서 그 옆에 이제 카페가 이제 생기니까, 카페 이름이 이제 블라우 앵겔, 푸른 천사의 카페가 생기니까 거기가 이제 놀러 감으로써 이제 여성이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노래 부르는 여성이에요. 여성을 만나보는데 그 여성에 이제 빠져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파멸하는, 자기 직장에서 쫓겨나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이 데어 블라우의 앵겔, 푸른 천사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문학 작품을 영화한 거예요. 문화가 영화 작품입니다. 이러한 여성 인물들은 결국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해서 달라지는 있는 전통적인 성생활에 대한 남성들의 불안과 공포를 투영한 영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네요. 이 부분에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얘기하고 계속 부분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만.